하나둘씩 켜지고 검붉은 노을 넘어 또 하루가 저물 때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 김종대 의원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종대입니다. 아유,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예, 정말 한 1년 넘었죠. 예, 그렇죠. 예, 더 된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국회의원 되셔보니까 어떠세요? 사실대로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 인사치레로 말해야 일단 됩니까? 방송용으로 먼저 말씀해 주세요. 방송용어요. 예. 뭐 항상 또 국가와 우리 미래 세대의 한날을 걱정하면서 정치의 사명은 무엇인가 대한 아주 고민이 깊어지는. 진실이 듣고 싶습니다. 아, 진실이요? 네. 네, 진짜 그렇게 해야죠. 처음에 석 달은 괜히 했다. 아, 진짜예요. 네. 아, 이거 내가 올 자리 아니다 이거. 이랬고 뒤에 석 달은 은근히 견딜만 하네. 여기는 다 또 살아가는 방법이 있구나. 그 다음 석 달은 다시 또 괜히 했다. 이제 한 8개월 되는데 뭐 사무실에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거의 노숙자 국회의원. 국회 앞에 자리 깔고 미세먼지 주의보 내린 날 영하 10도. 근데 아이가 거의 길거리에서 다 보내면서 결국 병이 나더라고요. 이것도 한 사람이 하지 안 해본 사람은. 그래가지고 한 달을 또 누워있다 어쨌다 이랬어요. 정말 국회의원 되시자마자 네. 진짜 태풍 같은 시절에 국회의원을 시작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질문인데 예. 그 이번에 촛불 전국에서 정의당이 했던 역할을 김종대 의원님의 역할을 중심으로 좀 소개해 주십시오. 자랑이죠, 자랑. 글쎄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 모르겠네. 근데 일단은 오늘 보니까 이 장외에 국회의원들이 여기 몇 분 와 계세요. 훨씬 저보다 잘하실 분들이고 이렇게 얼굴에 벌써 활기가 넘치시는 이런 분들 보니까 제가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진짜 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근데 아마 국회의원 되셔봤자 이런 촛불 전국 다시는 겪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건 진짜 87년 6월 항쟁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니까. 근데 무엇을 했느냐보다도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모이시니까 이때는 무엇을 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지더만요. 저는 그 100만 명의 시민 속에 작은 점 하나였습니다. 이게 집회라는 것도 한 2, 3천 명이 모였을 때가 제일 좋아요. 뭔 얘기를 하면 반응이 쭉 모아지고 이게 소통이 되거든요. 근데 100만이 되면 뭐냐 하면은 현실 감각이 사라져. 이 사람의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 좀 늦게 가면은 저 뒤쪽에서 앞으로 접근하는 건 불가능하고 화장실 가는데 빠져나가는데 30분 걸렸어요. 사람의 밀도가 이렇게 꽉 붙어있는 이런 집회는 보다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뭐 고개 들어봤자 제 주변에 몇 메다밖에 안 보여요. 제가 아시다시피 키가 작잖아요. 뭐가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임계치를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모든 현실 감각이 사라지고 이 어마어마한 중력, 이 엄청난 자기장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쫓아다니기에도 바쁜 이런 상황인데 그 엄청난 힘에 압도되다 보니까 물론 정의당 깃발은 항상 있었고 또 저희는 사전 집회도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또 촛불 집회가 없는 날은 또 농성, 기자회견 이러다 보니까 나름 뭐 이 국면을 이끌기 위해서 최선은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워낙 그 촛불 시민들의 힘이 강하니까 이제는 쫓아다니기 바빴다. 정말 그러면서 단지 이 촛불이 의미가 이렇게 조금 모아지는데 정치 역할은 좀 부진했던 것 같아요. 사실
3.1 독립운동, 김이년 만세운동을 김이 독립선언서 없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또 미국의 독립혁명을, 독립전쟁을 독립선언서 없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영국의 명예혁명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 혁명을, 프랑스 인권선언 없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은 그 정신을 딱 집약해주는 어떠한 그 규범이 있고 선언문이 있거든요. 근데 촛불은 그게 없어요. 이번에 이게 바로 우리 지성이 아니라 우리 정치의 역할이 좀 부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시민들이 큰 힘을 실어주셨으면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개혁 입법으로 또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로 이렇게 집약해서 다시 한번 그 국민들한테 요구가 있을 때 부응을 해야 되잖아요. 디맨드가 있으면 서플라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소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엄청난 요구는 있는데 과연 받아 안 하느냐. 그래서 촛불은 우리가 큰 요구를 받아 안는 거지 정당의 역할은 없었다. 그러나 우리의 정작 본연해야 할 일은 촛불 시민들께서 크게 실어주셨으면 그걸 제도 정치권에서 어떻게 개혁 입법으로 또 제도 개선으로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구성해내는 정치력을 보여줬느냐, 여기서 뭘 했느냐, 이렇게 사실은 질문이 와야 되는 것이죠. 저보고 노숙자 하라고 뽑아주신 거 아니죠? 저 노숙자 하다고 없어. 그러면 어떨 때 집회장에 가면 국회의원들이 거의 단상에는 이번에 안 나왔어요. 근데 국회의원 가라 그래요. 당신들의 할 일은 여의도에서 해야 되고 광장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이 똑바로 요구사항을 듣고 국회 가서 잘해라. 이게 시민의 진짜 요구고 본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밖에는 매주 나가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시민들이 직접 주도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정치적인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이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정외과 나오신 분들 많은데 원래 이게 정치학 개론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원래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네. 네. 모르겠어요. 정외과 안 나왔어. 아, 정외과 안 나오셨구나. 뭐 그러면 조금 어렵게 얘기했어요, 제가. 근데 사회자들은 딱 질문을 딱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최순실과 국방비리 더 나올 게 있을까요? 그거는 그렇게 없습니다. 저도 많이 뒤져봤고 다 찾아봤는데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워낙 국방부에서 이상한 일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최순실과 그 일당들은 이 국방을 이렇게 장악할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사실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의 비리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때 이명박 대통령처럼 강바닥에 22조 원 쏟아본 것도 아니고 자원 외교로 20조 원 날려먹은 것도 아니고 끼케야 뭐 1,000억 좀 넘는 이런 금액인데 왜 이렇게 충격적이냐. 그것은 그 수법이 완전히 양아치. 이게 뭐냐면은 막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으면 나쁜 사람으로 찍어내려. 그러면 장관 차관이 발발겨. 심지어 대통령 수석 총리까지도 저기 듣도 보도 못한 세력들한테 발발겨요. 그리고 남의 회사를 막 강탈해. 전화 한 통으로. 그리고 또 돈 뜯으러 기업에 가서 삥 뜯어야 되는데 상대를 안 해주면은 바로 청와대 일러.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잡상인 취급받았다. 그러면 다음날 바로 조치가 돼요. 이게 전국의 양아치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게 양아치 수법 아니면 뭡니까? 아주 제일 저열한 수법으로 거기에 대통령 장관들이 놀아났다. 지금 이게 쇼킹한 거예요. 거기에 놀아날 정도면 도대체 통치를 어떻게 했겠냐. 예, 이런 거지 금액에서 놀란 건 아닙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물론 최순실 숨겨놓은 재산이 지금 10조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래서 더 그건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걸로 보면은 이거 뭐 몇십 배 몇백 배가 강바닥에 쳐봐가지고 자원외교로 증발했어요.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증발한 돈이 40조입니다. 40조.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노 안 해. 그렇잖아요. 근데 돈 1,000억 원에는 전 국민이 분노하고 4%가 이제 남아 계시잖아요. 아주 귀하신 분들이죠. 예. 그런데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그 수법이나 방식이나 그 결과가
너무나 엽기적이기 때문에 처음에 뭐 무당 얘기가 나오고 오방당 얘기가 나오고 할 때 사람들이 쇼킹한 거예요. 이거는 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가능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 분노가 폭발한 게 평소에 잠재되어 있던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가 그걸 통해서 표출이 됐다. 이렇게 이머징 떠올랐다는데 그 최순실은 매개 역할을 해준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저는 국방 비리를 먹을 만한 그릇이 되냐? 여기는 아무 사업이나 골라 잡아도 보통 조단이에요. 그냥 골라 잡기만 해도 여기선 1,000억 정도는 국방위에 관심사도 아니에요. 그건 문화체육부니까. 그렇지. 국방에서 저 차세대 전투기 사업 같은 경우는 8조예요. 그 다음에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개발비 18조에 생산비 8조를 더하면 20조가 넘어요. 3%만 떼먹어도 얼마예요? 8조에 3천원 3%면 2,400억이에요. 그런데 그게 공식적인 수수료잖아요. 그 여기서는 저는 사실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 국방에 오래 몸담았기 때문에 이번에 뉴스 나오는 거 같고 뭐 소행은 괘씸한데 금액은 얼마 안 되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몇십 조가 날아가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 정도 분노 안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몇십 조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너무나 이 특이한 사건 하나가 결국은 우리 사회에 그동안에 그늘졌던 약간 치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면을 다 드러내는 매개 역할을 해줬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요즘은 솔직히 언론에서 최순실에 대해 관심 없어요. 지금은 개헌, 선거 그러면서 특검과 헌법재판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이 옮겨갔거든요. 그지 우리가 최순실에 대해서 언제까지 타령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연결된다는 전제하에서 디딤돌이었던 것이죠. 저 아까 의원님께 이제 정의당과 의원님 자신의 이제 좀 자랑을 해주십사 하고 가볍게 던졌던 질문에 뭐랄까 시대 정신과 이제 국회의원의 역할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촛불 이후에 뭐 탄핵이 가결됐고 현재 판단은 아직 남아 있지만 요 이후에 그러면 시민들의 역할은 뭐가 될 건가? 혹은 뭐 오늘 부탁드렸던 강연 그 내용이란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기로 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아니 뭐 본격적으로 가지 않은데. 그러면은 제가 강의를 뭐 저는 보통 1시간만 하는데 한 30분 정도 하고 아무래도 토크와 이 대화가 병행이 되는 이런 방식이 오늘 분위기에 맞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한번 있죠. 예. 이게 서서 하면 안 되나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앉아서 하는 게 낫겠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밤입니다. 저는 이 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쁜 청년들 사실은 국회의원들보다 객관적으로 청년들이 더 바쁩니다. 제가 어디 지방 강연을 가면 이제 청중에 젊은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옛날에 저희 세대야 뭐 젊은 사람들이 주가 됐고 워낙 사회에 대한 참여 열기가 높았던 시절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의 열정이 대폭발의 시기 어떤 뭐 엄청난 에너지로 분출하던 시기에 마치 세상이 우리들 것 같았고 우리가 모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이런 항상 기분에 취해서 20대를 다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세대 입장에서는 사실은 요즘 들어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세대가 이런 사회 문제에 여전히 주류로 남아서 저 같은 50대 초반입니다만은 사실을 좌우하고 있다 하다 보면은 사라진 젊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항상 이런 궁금증을 갖고 그런데 소통에 대해서 갈증이 많이 생겼는데 오늘 마침 이 자리가 그러한 평소의 발행을 다 충족시켜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중에 보니까 아니신 분도 몇 분 계세요. 그분들 나이 드신 거는 제 책임이 아니니까 뭐 이해해 주실 걸로 믿고 그래도 거의 세대는
좀 청년층에 가까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분위기를 잘 맞춰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도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는 와서 보니까 참 소담하게 차리셨고 또 그러면서도 굉장히 색깔이 강한 뭔가 이 공중에 떠다니는 이 에테르 즉 하나의 어떤 아우라가 뭔가 강하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젊으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젊은 분들하고 꼭 나누고 싶은 대화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또 저한테 또 궁금하신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의견도 주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우선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우리 세대는 세대 간의 생각도 많이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도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정치는 다원주의여야 되는데 여러 계층 세대가 국회 안에서 다 활발하게 표현되고 서로 조정될 수 있는 대의 정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우리 청년 세대들은 누가 대표하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누가 대표하고 있죠?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없습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청년 대표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이제 큰 당에 두 분이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청년 문제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은 만들어내는데 역부족이고 또 그분들이 청년 문제를 갖고 지금 개원한 지 한 7개월이 넘어가는 8개월째 돼가는 이 국회에서 아직까지 청년 문제를 공론화하는 걸 보질 못했습니다. 다른 일로 바쁘신가 봐요. 대정부 질문도 한 번도 없었고 그러나 미래 세대를 위한 과제가 이게 뭐다 하는 거를 누군가는 대표해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른들이 여러분들 문제를 다 알고 있을까요? 오늘날 청년들의 문제를 어른들이 다 알고 있을까요? 더군다나 국회의원은 제일 숫자가 많은 게 50대, 그 다음이 60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식으로 얘기하면 아재들이죠. 이분들은 자기 살아온 인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계신 분들의 생활을 다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민주화 이후의 세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화 이전 세대로서 그 국민 기본권에 대한 갈증이 매우 심한 젊은 날을 보냈지만 적어도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결된 뒤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저희와는 다른 분명히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죠.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주된 정서는 저는 불안감이라고 봅니다. 과연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그 불안의 세대가 지금의 세대고 이게 잘못 관리되면 위기의 세대로 바뀔 수도 있고 더 악화되면 재앙의 세대로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런 세대 간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지금 직시하고 있느냐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이 세대 문제만큼 다음 세대의 입장을 상상한다는 게 참으로 인간의 상상력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어렵습니다. 저는 선거 때 중고생들 심지어 대학생들까지도 이래 만나서 보면은 항상 대화를 나눌 때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의 40%에서 한 50%가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지 부인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헷갈려요. 그런데 이제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다 알게 됩니다. 연속곡보다 재밌으니까. 요즘은 중학생들이 팝콘 먹으면서 뉴스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속곡 시청률 극장 흥행 다 실패한 게 이것 때문이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청년 소년들까지 다 뉴스를 보는 세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길래 망정이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어요. 그러면은 깜짝깜짝 놀라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대학생들은 이렇게 선거 때 명함을 건네면 우리는 정치에 관심 없어요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게 대략 대학생들의 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받아도 별다른 느낌 없이 그냥 때 되니까 나왔겠지 뭐 하고 반응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관심 없다는 말을 꼭 하죠. 잡상인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같이 이렇게 공론화된 우리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같이 공유해야 될 공론회장으로부터 한사코 피해 다니려고 하는 이런 어떤 굉장히 강한 정서가 느껴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인생과 앞으로의 학업, 취업 등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불안감이 팽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 제삼 놀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만의 정서는 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사실은 스펙 쌓고 경쟁해서 어떻게든 나는 루저가 아니라 위너가 돼보자 이렇게 발버둥은 칩니다만은 한 30 넘어가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다가 아니다. 대다수가 사실은 원하는 기회를 못 잡는구나. 이런 거를 알고 뒤늦게 사회적인 문제에 눈을 뜨기도 하고, 또는 경쟁만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기는 합니다만은 대체로 그렇다 하더라도 대학 들어가기 전에 물경 12년을 경쟁에 시달렸고, 대학 들어가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방대 한 군데가 대학 입학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스펙을 쌓는 거를 입학식 하기 전에 벌써 캠프를 열어가지고 그걸 벌써부터 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팅은 언제 하고, 연애는 언제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동호회 만들어서 취미는 언제 하죠? 이건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입학도 안 한 대학생들을 그렇게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로서는 끔찍해 보입니다. 그리고 워낙 간섭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어느 한 사회학자가 통계를 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이 특히 초중생들이 집에서 있을 때 부모의 몇 분마다 간섭을 한 번씩 받느냐? 6분마다 한 번씩이에요.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TV 보는 거, 책 보는 거 다 간섭 사항이죠. 그래가지고 기어이 자기 결정을 할 기회를 주지 않고 오로지 정해진 길로만, 오로지 정해진 목표대로만 이렇게 사는 거를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강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양육이 되고 또 대학에 와서도 스펙 쌓기 바쁘고 이런 와중에서 무언가 본인들의 인생의 목표를 찾지 못해가지고 방황하는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설문조사에 보면 압도적 1위가 취업 문제, 연애 문제가 아니에요.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게 특히 고등학생들 경우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전적으로 기성세대 책임입니다. 이거는 생지옥을 만들어가지고 말하자면 무한 경쟁이라는 극단의 사고방식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이데올로기가 지금 미리 주어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무언가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왜 내가 혼자 잘 사는 법만 터득하려고 이 고생을 합니까? 더불어 잘 사는 방법은 없는, 꼭 경쟁을 해서 이겨야만 되는가? 그럴 때 이제 청년의 문제가 객관화되고 할 때 이 문제를 과연 국회에서 누가 대표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놀라운 건 오늘 주제가 촛불이니까 저는 평소에 그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다.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될까? 우리 또 정의당은 제일 젊은 정당입니다. 굉장히 연령이 낮죠. 참고로 새누리당의 당원 평균 연령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60세예요. 평균이. 민주당 50세고요. 근데 정의당은 굉장히 젊어요. 30, 40대가 제일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들과의 대화 자리는 참으로 갖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 광장에 나가 보니까 약 한 30%가, 이건 통계적으로 다 나온 겁니다. 30%가 넘는 숫자가 청소년 또는 청년들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이 그 방송차 위에 올라와서 첫 얘기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역사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요. 아주 기겁을 했어요. 이렇게 아마 청년들이 화가 나가지고 일제히 광장으로 나와서 본 집회가 끝나도 다음날 새벽까지 끝도 없이 이어지는 저 발언들, 저는 자정 넘어서도 많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쉽사리 집에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을
얘기를 하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고3인데 고3에 이제 특목고를 가가지고 고3 3학년 1학기 때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140만 원에 밤 11시까지 일해요. 그런데 그 병역 특례자로 갔는데 서류 하나가 잘못 처리돼가지고 일을 하다가 6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회사 측으로부터 사실은 너 병역 특례가 안 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걸 들은 제 입장에서는 이런 욕 나올 뻔했네. 그래가지고 회사고 병무청이고 내가 가가지고 학교고 두들겨 패버리겠다 그랬죠. 아들이 말립니다. 하지 마시라고. 자기가 회사에서 말단인데 그러니까 얘도 벌써 권력관계, 그 권력의 피라미드의 맨 아래 위치에 있다는 걸 스스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병역 특례할 마음을 올해 신청했으면 됐을 건데 포기하고 아빠가 국방 전문가라고 또 군대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걔들은 중학교 때부터 이걸 준비한 애들이에요. 스펙 쌓고 경진대회나 자격증이 12개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자기가 인생 바라보고 몇 년을 준비한 게 6개월 만에 말 한마디에 사기당했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뿐이겠어요? 너무 애들을 소홀히 취급하더라고. 너 뭐 군대도 안 갔다 온 병역 특례자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학교에서 또 왕따 당한 아이들 뭐나 이런 사연들이 중고생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제가 저 광장의 매력은 뭐냐면 어디 가서 수만 번 제대로 가슴 피고 자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이렇게 항상 억눌려 있으면서 무조건 눈치만 본 권력관계에서 이 많은 일들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 가슴 딱 피고 자기 얘기를 처음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할 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갖가지 사연이 나오는 정말 책으로 써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어떤 소설가의 상상력이 저걸 다 표현해내겠냐 할 정도로 그것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우리 사회에 불안에 젖어 있어서 불안의 심리 속에서 자기 표현을 못했던 사람들한테 뜻밖의 그 광장이 열렸다는 것이고 거기서 새로운 우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남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우리라는 존재에 대해서 재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사리 광장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대통령 탄핵 가결이 되더라도 언론에선 이걸 막 두들겨 패겠지만 이 아이들은 그렇게 쉽게 광장을 못 떠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제도적으로 이 아이들이 광장에서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게 해주려면은 이런 어떤 그 많은 분출되는 요구들을 정치가 받아안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그 약자들 내가 대변할게 이렇게 정치인들은 말을 쉽게 합니다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정치인들은 다 자기는 약자를 대변한다는 걸 누구나 그 말 하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어제 그제죠 지난주인가 반기문 씨가 왜 그 공항에서 귀국 기자회견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약자를 대변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선 그분은 약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네.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약자를 대변한다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몰라요. 왜 이게 무서운 말이냐? 자, 한번 사례를 들어보죠. 세월호 때 어땠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온 국민이 저 세월호 생존자 유족들 다 이거 국가가 예우해주고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여론은 뭐 다 국민 통합이 다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월호가 언제 망가지기 시작했을까? 언제부터? 지금은 지금이야 이제 다시 그 세월호 7시간 때문에 그것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만은 세월호 특별법 때입니다. 이때 야당 의원 모 씨가 단원고 학생들 생존자는 대학에 특례 입학시켜야 준다. 이걸 법안에 넣어버린 겁니다. 그걸 새누리당이 얼른마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 걔들은 대학에 그냥 보내자. 이걸 조선일보가 매일 썼습니다. 단원고 학생 대학 그냥 간다. 이걸 제목으로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8억 원 보상받는다. 얼마 전에 세월호의 어머니 한 분이 단원고 가자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가 그러더래요. 그 돈 8억씩 자식 팔아 버는 그 학교 말입니까? 이것도 누가 이랬습니까? 조선일보가 그랬어요. 그런데 저기 정작 세월호 유족들은 대학 특례 입학 이런 거 해달라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 순간 젊은 사람들 거의 대다수가 돌아선 거예요. 우리는 이 고생하고 입시 지옥에서 수능 시험 봐서 겨우 대학 가는데 단원고는 대학 그냥 간대. 이게 말이 퍼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 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 한 건이었어요. 딱 그거 한 건으로 하루 아침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유민이 아빠가 저기 그 세월호가 이제 그래서 이미지를 완전히 똥칠을 해버리고 자식 팔아서 돈 타고 대학 공짜로 가는 학교 이렇게 알려지니까 결국은 이제 진상규명은 점점 더 멀어지고 유민이 아빠가 그래서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위로해드렸는데 거기를 지나가던 서시성을 가진 영국 배우 한 명이 트위터에 딱 한마디 썼습니다. 죽어라. 이렇게 썼죠. 단식해서 죽어라. 그날 댓글이 4만 개 달렸죠. 그 SNS에만 4만 개가 달리고 사흘 후에 일베가 이거 흥분을 해가지고 치킨 맥주 사가지고 피자 사가지고 그 앞에 가서 폭식 투쟁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재밌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비하, 혐오의 대상으로 세월호가 바뀐 겁니다. 딱 한순간에 이게 뭐 특권을 누리는 사람, 떼쓰는 사람 이렇게 언론에서 써버리니까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세월호 특별법에 단원고 특례 입학 그거를 왜 넣느냐? 그거는 한 정치인이 나는 약자를 대변한다 그러면서 뭐 더 줄 거 없나 해가지고 막 끌어온 것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약자를 대변한다는 그 논리였어요. 그게 그 사람들 오늘날 이 모양 이 꼴 만든 겁니다. 강정마을 오늘 제주도 해군기지가 아주 또 전국의 공공의 적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거기에 시위하는 주민들도 나도 옛날에 TV 보면서 데모하는 사람들 욕했다. 근데 내가 그런 사람들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 이러면서 전 언론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된 이유는 그 마을에 처음에 강정마을에 주변 시세 땅값에 3배를 준다고 정치인들이 떠들어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마을이 분열되기 시작하고 결국은 고립돼가는 거죠. 저 사람들 돈 벌려고 데모하는 거야. 이래서 이기주의로 몰고 가고 시작.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사드 문제 많이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사드 작년에 결정되고 있을 때 어떤 당에서 국회의원들 20명 끌고 와가지고 저희가 다 해결해드리겠다고 우리가 앞장서겠다고 이랬거든요. 엄청나게 주민들로부터 환대받고 저 당을 믿으면 내일이라도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희망 고문을 했습니다.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다시는 안 옵니다. 그리고 석 달째 성주와 김천 사드 얘기는 입에 올리지도 않아요. 누가 그 성주를 저렇게 몹쓸 지역으로 조직이기주의로 만들었겠습니까? 저는 약자를 대변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약자를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처음엔 대변해주는 척해요. 그러나 끝까지 책임지질 않고 다시는 안 내려옵니다. 이제 저도 뭐 국회의원 되고 강정마을, 성주, 대한민국에 아픔이 있는 데라는 데는 다 다녀본 것 같아요. 여평도도 가봤고 적경지역도 가봤고 그러는데 그 지역구 국회의원도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때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그런 정치인들 믿고 마치 다 해줄 것처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다 해준다. 이래가지고 오늘날 보면은 완전히 그 사람들을 몹쓸 사람, 공공의 적, 떼쓰는 사람, 특권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딱 얼마가 지나면 이미지를 다 바꿔버리면 그때부터 약자들은 자기 항변을 할 방법이 없어요. 완전히 왕따 당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망가지지 않은 싸움이 있는가 보십시오. 다 그래왔습니다. 다. 그것도 약자를 대변한다는 그분들 때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 원하지도 않는 걸 해준다 그래요. 여기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저기 왜 백화점에 가면 여성 주차 구역 있잖아요. 그거 필요해요? 여성들이 원합니까? 필요합니까? 설문조사해보니 아닌데. 백화점 안 가서 몰라요. 아 그래?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 약자에 대한 지나친 배려가 그 약자를 결국 죽이는 길로 유도하는 비극의 초대장이 되는 것을 저는 다 봤습니다. 지금 성주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저는 성주에 7번 내려갔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내려갈 때 환영은 못 받고 다른 당에 그에 대한 어떤 감정까지도 제가 다 받고 있거든요. 결국 뒤처리하는 건 작은 정당이 했어요. 강정마을도 그렇고 연평도도 그렇고. 그런 데 다니다 보면은 사진 잘 찍히고 좋은 자리에는 별로 갈 시간이 없습니다. 아까 정의당 자랑하라 그랬는데 이거 하나는 분명히 자랑합니다. 가다가 말 것 같으면 아예 가지 말라요. 한 번 갔으면은 끝까지 같이 해주는 게 왜 중요하냐? 그분들한테 위로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골목길에서도 저를 많이 알아봐요. 그 동네 가면. 그런데 그거 다음 저 재선되는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국회에서 저는 국방위에서는 솔직히 제가 독보적이에요. 그렇죠. 날려요. 근데 제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상임이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그런다고 재선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거 귀에 못이 박히게 듣습니다. 정치를 아신다는 국회의원들로부터. 그런데 누군가는 이 국방을 안 하면 우리 지금 장병들, 병사들이 시급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장 월급 19만 8천 원. 그걸 시간 단위로 쪼개면 1시간에 950원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1일 하루에 9,700원인가 그렇습니다. 교도소에 죄수가 사역하면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15,000원입니다. 죄수가. 그런데 그거보다도 5,000원도 더 적어요. 그러면 요즘 PX에 보고품 안 주니까 다 사서 써야 되는데 면도기, 화장지, 칫솔, 치약, 런닝 팬티 이제는 다 사쓰라는 거고 사쓰라 그러면서 월급 5만 원 올려준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월급 5만 원 올려줬다고 되게 그거 실적에 내나요. 그런데 돈이 남습니까? 그 사이에 다 사쓰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수요가 더 초과하니까 병사 1인당 군생활 21개월 동안 집에서 가져다 쓰는 돈이 271만 원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집에서 안 가져다 쓰면 군대 생활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신용카드를 아예 줍니다. 그러니까 2개 갖고 있는 거야. 군에서 보급한 나라사랑 카드하고 엄마 신용카드하고 2개. 그 다음에 세탁기, 탈수기 다 유료예요. 500원짜리 동전 넣어야 되니까 엄마가 500원짜리 동전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택배로 보내주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옛날에 병영이 없던 빈부격차가 심각해졌어요. 돈 없는 애들은 이걸 저기 못하고 만약에 담배라도 피우면 한 달 월급이 전부 담배값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국내 마트가 그 이런 거 이제 생필품 파는 마트가 1년에 수익금이 7천억입니다. 7천억 원. 그거 누구 돈에서 다 나왔겠어요? 병사들하고 엄마 아버지가 그 저기 벌어준 거라고. 그러면 거기서 수익금이 한 10% 됩니다. 그러니까 군 수익의 90%가 마트예요. 그 중에 700억 정도가 남으면 이거를 그럼 병사들한테 되돌려주느냐? 아니에요. 다 걷어가요. 그래가지고 저기 장군 근속 30주년 순금 기념 메달. 또 뭐 저기 직업군인 장기 근속자 자녀 대학 입학 축하금.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 뭐 국정감사 때 깠습니다만 장성들의 부인들 파티. 네, 제가 그거 깠죠. 700만 원이 거기서 나갔어요. 이 수익금에 이걸 기금으로 만들어서 뽑아가고 그다음에 군 골프장 건립 등등 해가지고 이 중에서 병사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2%가 안 됩니다. 2%가. 그러면은 대다수의 돈을 벌어준 건 엄마 아빠들이 뒷바라지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돈이
병사들 복지에 쓸 수 있도록 법에는 돼 있는데 그건 2%밖에 안 되거든. 나머지 다 어디로 가냐 하면 장기 근속자들, 돈 있는 사람한테 갑니다. 결국 보라고.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부모 등쳐서 이 국방이 운영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월급을 올려주자. 저도 법안을 냈지만 이거 20만 원인데 월급을 최저 생계비 40%만 주자. 이렇게 하는데 1조 5천억 원이 더 드는데 돈이 없어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병사들의 인건비가요. 우리 국방비 중에서 인건비가 있어요. 국방 예산의 절반 정도 됩니다. 지금 40조 중에 20조가 인건비예요. 그 중에 병사들 인건비가 9%입니다. 9%. 다 간부 인건비예요. 9%라고. 그러니까 50만 명에 대한 병사들 인건비가 9%고 그 다음에 한 14만 정도 되는 간부들의 인건비가 91%입니다. 너무하네. 그런데 그 91%에 되는 인건비를 쓰는 14만 명, 그 중에서도 장기 근속자의 복지에 쓰려고 이 7천억 수익금에서 또 뽑아갑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자긍심이 있고 자발성이 나옵니까? 어떻게 직업의식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바꾸려고 하면은 하도 오랫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군 조직을 와해시키는 걸로 받아들여요. 이걸 바꾸자 그러면은 애시당초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부모들 등쳐먹어서 국방이 운영된다면 그러면 교육부가 회사 하나 세워가지고 학용품 회사 만들어가지고 전 학생들은 교육부에서 판매하는 학용품 써라. 이러면 떼돈 벌 거 아닙니까? 그 짓 합니까? 안 해요. 경찰이 합니까? 안 해요. 오로지 군대만 하는 일이에요. 이 짓을. 군대가 직접 복지단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장사를 시켜요. 그런 다음에 5만 원 올려주고 그 다음에 다 샀으라 그러니까 매출은 쭉쭉 올라갑니다. 쭉쭉. 매년 쭉쭉 올라가. 이제 1조 원을 받아보고 있어요. 1조 원을. 그 중에 90%가 부모들이 준다. 병사들 마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우리 때는 PX에 쫄병은 못 갔는데 요즘은 자유롭게 출입도 시켜줘요. 그래서 곧장 눈치 안 보고 해 또. 그럼 매출은 쑥쑥 올라가겠지. 저는 이런 걸 바꿔야 된다고 봐요. 이런 게 한두 건입니까 우리 군에? 근데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걸 당연시 해왔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지단에서 나오는 그 수익금을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은 자기 돈으로 알아요. 거기서 다 부대 경력금 나가는 거예요. 장관 총장이 수시하면 왜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지휘관 경력이 나가는 거. 그것도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 자기 돈인 줄 안다니까. 정의로운 일입니까? 이건 사실 다른 부처 같으면 불법이고 처벌받아야 될 건데 군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군대는 특수하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합법화된 겁니다. 여기만 그래. 법률은 또 어떻습니까? 사단장이 군사법원이라는 걸 운영하는데 사단에 자 수사관을 사단장에 임명해요. 검사를 사단장에 임명해요. 재판장을 사단장에 임명해요. 그래가지고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판결문을 갖고 지휘관이 형량을 또 깎아줘. 늘릴 수도 있어. 그러면은 아니 수사관, 검사, 판사 그래고도 또 자기가 판결까지 하냐. 이게 군의 특수성이래요. 그래서 전군에 군사법원이 몇 개가 있느냐? 80개가 있어요. 우리 민간의 법원이 몇 개입니까? 20개도 안 돼요. 미군의 법원이 몇 개입니까? 16개예요. 우리만 80개예요. 우리만. 그걸 사단에서 다 하려니까. 그래서 저희가 개혁을 해가지고 최소한 군단단이라도 통합을 해라. 이건 너무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딨냐 그래. 그리고 사단장이 다 그 법을 딱 틀어지고 있으니까 자기 맘이잖아요. 봐줄 놈 봐주고 괘씸죄 찍힌 놈 처벌하고. 그래가지고 그 성추행이나 이런 그 군 간부들 대부분 손방망이 처벌된 거 아닙니까? 이거 바꾸려고 지금 6년째 싸우고 있는데
안 바뀝니다. 이게 바뀌면 군대 특수성이 무너진다는 건데, 아니 전 세계에 이런 군대는 한국군밖에 없어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여기만 그래, 미군도 그래. 그러니까 전 세계 하나뿐이에요.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제가 전 세계 징병제 국가를 다 가봤습니다.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대만 이런데. 근데 항상 다른 나라 군대 갈 때마다 꼭 느끼는 게 있어요. 인상적인 게. 간부 식당이 없어. 없어. 사단장부터 2등병까지 한 식당에서 같은 거 먹어. 자유롭게. 밥 먹을 때는 경례도 안 해.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 가도 다 그러는데 국방부 가보십시오. 장군 식당, 영관 식당, 그 다음에 간부 식당, 병사 식당 이렇게 돼 있어요. 야전부대 가도 그래요. 아니 전 세계 저기 지휘관하고 병사 밥 먹는 걸 분리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이 그럽니까? 북한은 완전 평등해요. 그러면 손자병법에 상하 동역자 승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급자나 지휘관이나 같은 욕망을 갖고 있어야 배고플 때 똑같이 배고프고 우리가 같은 욕망을 갖고 있어야 그 집단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군은 진급할 생각하고 있고 연관 장교는 연금 계산하고 있고 부사관은 근무 평정받을 생각하고 있고 병사들은 휴가 갈 생각하고 있고 완전히 신분적으로 다르고 밥 먹을 때 마주칠 일이 없어요. 아니 세상에 밥 먹는 거 갖고 차별을 하냐. 그래서 이거 다 좀 급식을 해결해줘 그러면 또 나와요. 돈 없어서. 그래서 돈 없다고 그러는 우리가 같은 징병제인 터키나 우리보다 못한 저기 어디 동남아 국가 아무 데나 나가도 우리 병사들 월급이 터키나 어디 저 동남아시아 아무데나 대만이나 어디 그 징병제 국가 가보면 우리 월급이 그 5-60% 수준밖에 안 돼요. 그것도 제일 안 주는 나라를 골라도. 아니 전 세계에 그래 이런 군대가 또 있습니까? 근데 하도 오래도록 이렇게 살아오니까 이게 왜 이상한 건지를 전혀 못 느끼는데 그 오늘도 제가 기자회견 했습니다만 군의 동성애가 처벌받아요. 성추행으로. 그러는데 이것도 전 세계 우리나라 OECD 국가는 우리나라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없애자 그래도 못 없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저 옛날에 무정자증이 군대 안 간 거 아십니까? 근데 요즘 병역 자원이 모자라서 가긴 가는데 대신 상급 때려서 가요. 1, 2급을 못 받아요. 무정자증. 왜 그럴까? 병역법에 대한민국 남자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데올로기인데 우리부터 정상적인 남자가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가 군대 간다 했는데 무정자증은 남자라고 봐야 되냐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이데올로기가 있고 그 다음에 혼혈아 군대 못 갔어요. 예, 근데 요즘은 갑니다. 그것도 같은 인종의 혼혈아가 외관상 이렇게 저기 구별대로 혼혈아는 못 가요. 그것도 뭐냐면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는 그 이미지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혈주의 따지는 나라가 한미동맹은 어떻게 하고 외국에 나가 다국적군은 어떻게 임무 수행을 합니까? 다 다른 인종하고 섞여서 하는데? 그렇잖아요. 외국 군대하고 어울려서 살을 섞어야 되는데 보십시오. 이 이데올로기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 그러니까 동성애는 왜? 그것도 비정상이잖아요. 성소수자잖아.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이데올로기적인 기반 위에서 모든 그 국방이 운영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그 사실을 의식을 못하고 있지만 그 해당자들, 그 소수자들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다고. 그래서 옛날에 동성애자라고 자진신고를 했다고. 그러니까 입증하라고 성형이 하는 사진 찍어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문제가 돼가지고 이 성소수자들이 사회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요즘은 걸려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처벌입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 무죄가 아니에요. 멀쩡하게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우리가 무시해왔던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국방위에 저 말고 이 얘기 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데 상임위 활동을 열심히 하지 말래요. 그럴 때 제 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 그래, 이미 주어진 이데올로기, 이미 주어진 기득권 다 거기에 묻혀서 살겠다는데 그럼 나같이 미친놈 하나 없으면 누가 해주냐? 그렇잖아요. 자, 이 국방은 제가 보기에 정의롭지가 못해요. 우선 이 정의롭지 못한 군대는 전쟁에서 이기기도 힘들어요. 군대가 왜 있습니까? 전투를 하기 위해서 있는 데입니다. 전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겨야 돼? 져야 돼? 그거예요. 이거 손자병법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은 조직이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차별과 배제와 어떨 때는 뭐 국민 돈이라고 갖다 뭉청뭉청 쓰고 부모들 보고 뭐야 아들 군대 보냈으니까 뭐 좀 돈 좀 보낼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지휘관들이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다면 이 군대가 과연 저는 저 위기 때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리고 재작년이죠. 전방에 목함질의 사건 났을 때 전군이 비상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실탄 줘서 경계근무 시켜야 됩니다. 전방에서. 근데 사고 날까봐 이 탄입대의 탄창을 못 꺼내게 어떤 부대가 자물통을 채워버렸잖아. 왜? 그거 갖고 총기 사고 나면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합참의 지시는 지켜야 되겠고 사고는 예방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실탄을 못 꺼내게 해가지고 일단은 실탄을 줘서 내보낸 거지. 일부 부대가 그랬어요. 지금 군대 전우조라는 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전우조. 저기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부대가 시행하는 제도인데 2014년에 윤일병이 잔혹하게 구타를 당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병사들을 사고 예방해야 되니 24시간 물 셀 틈 없이 감시해야 되죠. 그래서 사고를 줄인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때 나온 아이디어가 이 군번줄에다가 전자택을 달아서 주로 안 보이는 데서 때린다 그러니까 일과 시간 이후에 애가 어디가 있는지 위치 추적을 하겠다. 이걸 이름하여 사물 인터넷 기법을 적용한 병사관리 개선 방안. 나 이거 뭔 얘기인가 하다 알고 보니까 그 얘기더라고. 그러다가 전우조라는 게 생겼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저기 화장실 가고 식당 가고 뭐 할 때 있잖아요. 혼자 못 가게 조를 짜준 거예요. 2인 1조로. 그러니까 월급 20만 원도 안 되는 거에 애들 개돼지 취급하고 부모들 등쳐먹은 다음에 그리고 애들이 저기 사고 칠까봐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 감시해야 되잖아. 여기에 또 돈 써야 되잖아. 그래서 상담사, 의사들을 군에 대대적으로 투입해가지고 사고 칠 것 같은 애들 인간 불량품을 빨리 식별해서 수용소로 보내는 겁니다. 그게 그린 캠프입니다. 자살 우려자 수용소죠. 드디어 작년에 입소 인원이 3,000명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린 캠프는 좀 중증이고 그거보다 못한 애들 있잖아. 요게 좀 애매한 경계인들. 요건 비전 캠프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또 입소자가 3,000명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6,000명이 상시에 어때? 우리 군의 사고 우려자로 따로 분리수거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집에 보내지 그냥. 거기에다가 부대장이 관리하는 관심 인원이 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상시적으로 10,000명을 집중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는 못 보내. 방금 집에 보내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숫자를 채워야 된다니까. 이렇게 되놓으면 저는 21세기 문명사회의 수치입니다. 어디 인간 불량품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그 정서적 장애인들 얘기 보면은 주로 문제가 뭡니까? 시설입니다. 하나원 같은데 하나 형제복지원 같은 사건 거기에 수용된 사람들의 99%가 뭐예요? 시설을 나가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시설 더 줘버렸잖아.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수용 개념으로 그래서 인간 불량품들을 색출해가지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정책으로 가는 게 신자유주의적 정책입니다, 여러분. 정상적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정상적 소수를 빨리 색출해서 쏟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군대는 많이 발전해 있다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원리가 통하는 겁니다. 모든 그 신자유주의에서의 원리가 공리주의적 원칙으로 재조직된 겁니다. 건강한 다수, 보호받아야 될 다수를 위해서 이 다수에 부합되지 않는 비정상 개인은 색출해서 별도로 분리시켜내자는 거예요. 신자유주의 원리는 이런 공리주의 원리로 조직화됩니다. 기업에서 성과 퇴출제가 뭡니까? 집단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저성과주를 빨리 퇴출시키자, 제거시키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난 우리가 20년간의 사회가 IMF 이후로 재조직된 원리는 이런 공리주의적인 원리가 점점 더 당연시되는 방향으로 극단화되어 온 겁니다. 그게 지금 정점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교과서적인 사례가 바로 군대입니다. 이걸 보고서 어떻게 그냥 지나갑니까? 그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배출이 됐을 때 또 똑같은 원리에 편입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성과 퇴출제, 군대에서 왕따, 그린 캠프, 비정 캠프,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국가가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논리가 왜 허구냐? 그러면 보호받아야 될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분리한다 이 얘기인데, 이게 결국 배제와 차별이 되는 건데, 알고 보니까 남아있는 다수도 내가 언젠가 소수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젖어 있는 다수라는 거야. 내가 보니까 나는 언제까지나 안전할 거야, 나는 언제까지나 실패하지 않을 거야, 나는 또 언제까지나 보호받을 거야,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믿었지만은 어느 순간 보면은 거기에 하나의 다른 걸 일깨워준 사건이 뭡니까? 세월호입니다. 그 죽어간 아이들 중에는 반에서 1등부터 꼴찌까지가 다 있는 거예요. 제 중에는 왕따 당하는 애도 있고 더 심한 애도 있고. 왕따도 서열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제일 심한 게 뭔지 아세요? 젊은 친구들 알 것 같은데, 왕따 중에서도 상위 전따, 전교생이 따돌려요. 얘는 교문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가 놀림감이라.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쓴소리 하나 해야 되겠는데, 이거 하나만은 꼭 얘기해야 돼요. 제가 군의 사망 사건 재판이다, 조사다 무지 많이 돌아다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때 구타 사고는 어떤 거였는지 아십니까? 선임이 후임 여러 명 세워놓고 패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구타가 있을까? 없어요. 지금은 선임 여러 명이 후임 한 명을 때리는 거예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집단 따돌림의 문화입니다. 처벌받아야 될, 집단에 적응하지 못하는 불량품 하나가 발견됐을 때 모든 처벌이 그 아이한테 집중되는 거죠. 그 범위가 커지다 보면은 전따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우리 때는 없었던 문화예요, 사실. 네, 반대로 된 거죠. 만약에 이 나이 드신 분도 계시니까 오늘 세대 간의 얘기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을 좀 넘기고 있는데 이거 분위기 좋아요. 만약에 저는 50대 초반인데 제가 군대 생활하던 중에 제 동기가 좀 덜 떨어진 애가 왔어. 일도 못하고 말기도 못 알아들어. 항상 애물단져. 그런데 그걸 뭐라 그래? 고문관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후임이 들어왔는데 내 동기 고문관이라고 말 안 듣고 놀려먹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 편을 듭니까? 동기 편이죠. 봐봐, 젊은 사람들은 대답 안 하잖아요. 그걸 당연시하게 하는데 지금 그게 바뀐 겁니다. 얘는 내 동기지만 조직에서 거저먹는 애야. 얘는 말 듣지 마, 선임 대접하지 마,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게 해병대 기수열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기수 대접을 해주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수열에 당한 애가 해병대 이사단에서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10명을 죽였잖아.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달라진 문화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폭력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그 폭력의 양상은 더 잔혹해, 내가 보기에.
우리 때는 같이 얻어맞았기 때문에 힘들지만 견뎠다고.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빵 터져 파국으로 가기 전에 분리수거하는 겁니다. 궁여지책으로. 이게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남아있는 다수도 내가 보기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대정신이 그래요. 지난 20년은 IMF 세대였고 그 정신이 극단화되던 시대였습니다. IMF가 뭡니까? 우리 같은 나이에 그걸 당한 기성세대는 어느 날 황량한 들판에 혼자 서 있는 느낌, 아무도 내 손을 잡아줄 것 같지 않은 불안감, 이게 IMF입니다, 여러분. 그 심리가 이제는 젊은 친구들까지 확산이 돼서 우리가 지난 20년간 나 하나 몸 건사 잘하고 우리 가정 먹여 살리느라고 숨가쁘게 달려온 거예요. 그 신자유주의가 바로 IMF였습니다. 근데 앞으로 20년은 IMF 정신에서 세월호 정신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바둥바둥 먹여 살려고 경쟁에 몰입했지만 우리가 똑같은 재난을 당할 수도 있다. 경쟁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선거가 끝났을 때 제가 당선되고 제일 먼저 인사를 간 게 세월호 유가족들을 찾아갔는데 그 어머니가 울면서 어젯밤에 아이가 나타났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정치 그냥 놔두지 않을 거라 그랬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작년 총선에 세월호 아이들이 살아있었다면 첫 번째 투표를 행사했습니다. 첫 번째 투표를. 그래서 그 어머니는 우리 아이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 그랬고, 작년 총선에 여소야대가 되는 제1번 원인은 유례없이 높은 청년들의 투표율이었습니다. 인상적으로 높았어요. 우리 청년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이런 경쟁, 이런 질서, 이런 속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선거는 세월호 선거입니다. 이제 이 질서, 시대 정신을 바꿔야 된다는 요구였습니다. 그것이 2014년에서 2016년 선거에서 그리고 연말에 광장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0년의 시대 정신이 IMF였다면, 그러면서 어떻게든 자기 개발하고 혁신하고 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존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시대라면, 앞으로 20년은 같이 더불어 사는 시대가 되는 걸로 시대 정신이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걸 일깨워준 게 최순실입니다. 고마운 존재 아닙니까? 지금 감옥에 있지만 듣고 보니 그렇네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가장 큰 공헌은 국민 통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최순실을 욕을 할 수가 없나요 지금 앞으로? 사식이나 좀 넣어드려. 돈 많아서 그건 필요 없지. 우리가 그런 걸로 다시 각성이 돼가고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촛불의 그 광장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같은 정치인들은 개혁 입법으로 구체화해 주는 것만 남아 있는 건데, 지금 이 개혁 입법은 1월 국회에 안 하면 2월부터는 대선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때가 늦습니다. 그땐 개혁을 못 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쓰면은 더 속도가 느려집니다. 장관 임명하고 뭐 하고 하는데 몇 달은 그냥 가요. 1년 후 가고 정권 초연 개혁하기가 힘듭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앞으로 보름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야3당이 개혁 입법안을 가지고 모여서 당 대표급에서 이걸 만나가지고 협상을 한 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자, 냉정하게 이 20대 국회는 저도 포함되어 있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왜? 국민을 닮지 않았어요. 국회가 국민을 닮아야 돼요. 얼마나 안 닮았는가 보시죠. 저희 정의당 지난 총선에서 7.5% 지지 얻었습니다. 근데 의석의 2%입니다. 지지 받은 만큼만 의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신문에 나오는 많은 개혁 과제가 비례대표제 개선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은 만큼이라도 지분 행사를 해야 돼요.
근데 저 큰 당들은 의석의 10% 20%는 불로소득입니다. 승자 독식, 소선거 호재에다가 비례 줄이고 해가지고 실제 표보다 더 가져갑니다. 그것도 지역주의 패권주의 논리로. 거기에다가 비례대표는 경선도 안 해요. 어떻게 들어온 사람들인지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 되는지 아무도 몰라. 어떻게 국민을 닮을 수 있습니까? 이런 촛불의 광장에서 또 많은 국민들이 디맨드, 요구가 있으면 정치가 그걸 서플라이, 이게 정치와 국민 간의 소통인데 광장에 나가서 노숙자 국회의원 되는 게 소통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건 일종의 위로야, 위로. 온정주의고. 그러나 진짜 소통은 수요와 공급의 관계입니다. 이걸 소통이라고 하는 건데 왜 못할까? 그것은 국회가 국민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국민을 닮으려면 지지해준 만큼 책임진다는 제도만 바뀌어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누가 무서워? 당 총재, 대표 이런 공천권자가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사항만큼 그 당을 국회의원을 시켜주는 이 정도 정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7.5%, 그 7.5% 만만한 지지율 아닙니다. 엄청난 지지율이에요, 그것도. 그대로 작년에 성관이가 국회에 공고한 거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라. 득표수만큼 비례대표로 채워줘라. 부족한 지역구를. 그러면 저희가 몇 석인 줄 아십니까? 성관이 공고한 대로라면 22석이에요. 22석이 돼야 될 정당이 6석입니다.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느냐? 힘이 모자라 안 되겠지. 지지해준 거를 교섭단체도 안 되는 거죠? 교섭단체가 몇 명입니까? 우리 정외과 학생들? 고마. 알잖아. 하나 저 친구 너무 좋아. 아니 어떻게 7.5% 지지를 받고도 교섭단체가 안 됩니까? 근데 다른 당은요 그 이상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정치가 제도적으로 시민과 국회를 차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촛불 개혁 입법이라는 게 뭐여야 되느냐? 물론 세월호 특별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 여러 가지 그 묵혀둔 현안, 뭐 교육도 있고, 교육 뭐 누리과정도 있고 많습니다. 해결해야 될 게. 그런데 그건 현안이고 룰을 바꿔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뭐 이원 집정부제, 의원 내각제 이건 난 사실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보고 우선 있는 국회만이라도 국민을 담게, 촛불을 담게. 온 국민이 촛불의 광장에 다 나온 것이 아니라면 나온 만큼만이라도 담게 국회가 재구성되면 그때는 개혁입법이 잘 갑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관심 없어. 이게 지금 벌써 대선 국면에만이다 다 따로 노는 국밥이 됐는데 어떻게 합의를 합니까? 개혁법을. 아직도 모일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생각도. 그러면 이 촛불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3.1 독립운동은 기미독립 선언문 없이 생각할 수 없다. 미국의 독립전쟁은 독립선언서 없이 생각할 수 있다. 이 촛불은 무엇을 남겼느냐? 손에 잡히는 게 없잖아. 잡히는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면은 광장은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건 과정이지 목적지라는 건 뭡니까?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거예요. 그 열기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받아안을 그릇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촛불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엄청 초과했죠, 시간. 하고 싶은 얘기 하다 보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 이제 끝낼까 하는데 저는 군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무언가 아무리 익숙한 우리한테 고정관념화된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 제도와 틀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가 않다. 저는 촛불의 광장은 이제 더 이상 100만 명이 모였냐 200만 명이 모였냐를 세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쯤이라면 마땅히 이제는 국회가 개혁 입법을 해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리프레시 그리고 재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신바람 나는 정치 한번 해달라. 이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약자를 분리시키지 마. 더 이상 약자를 제거하지 마라. 그 사람들도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고 우리와 똑같은 소중한 인격이 있다는 것만 인정한다면 차별과 배제의 온상이 된 이런 법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주고 광장에서 외쳤던 그 수많은 약자들이 얘기한 걸 귀담아 들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IMF 시대에서 세월호 시대로 교체예요. 그러면은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지금도 당혹스러운 거는 이 국회에 와서 한 가지 명확하게 본 게 있습니다. 선한 법은 다 실패하더라고요. 이자스민법,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공격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성소수자 특별법, 성소수자 차별 금지 법안들 한 개도 성공 못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시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작은 정의당이 6석밖에 안 되는데 참 의원들이 바빠요. 할 일이면 제 당직이 3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가 그걸 잘하려면은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걸 만들어서 그걸 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제 혁명, 선거제도 개혁, 또 정치제도 개혁으로 나가주는 건 다름 아니라 국민을 닮아라. 국민보다 더 나은 엘리트로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닮은 그런 어떤 그 국회가 돼달라는 얘기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는 정치에 시민들이 이 높아진 정치적 각성만큼 참여해 주셔야 된다. 정당으로 쳐들어가라. 윽박 지르고 호통치고 그런 다음에 표로서 보여줘야 된다. 원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20대 국회는 촛불혁명의 결과로 여기서 해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하고 총선을 같이 치러야 돼요. 다소 과격한 주장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박근혜 심판은 이후에 개혁 입법을 잘못하면 이거는 국회 심판론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다음 차례는 촛불 시민의 과제는 그겁니다. 만약에 박근혜 탄핵을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했는데 국회가 부응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국회 심판론으로 주제를 전환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권 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보적 정권 교체. 이제 세월호 정신에 맞는, 또 촛불을 배신하지 않는 정권 교체가 돼야지. 아무나 그러면 정권만 교체하면 되는 것이?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 촛불 앞에서 흔들면서 우리가 박근혜는 물러가라고 외쳤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역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촛불과 군대와 오늘 참으로 주제는 넓었어요. 그러나 제 결론은 누구는 정권 교체라고 그러고 누구는 정치 교체라고 그러면 전 시대 교체다. 그렇게 되는 수준까지 밀어붙이고 나아가지 않으면 또 이 광장이 끝난 뒤에 무대가 끝났을 때 파장은 항상 우리한테 또 다른 쓸쓸함과 상실감을 줍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 그건 정치가 채워야 된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더 정당에 개입하고 정당으로 쳐들어가셔라. 그랬을 때 외롭지 않을 수 있고 무언가 우리가 또 세상을 바꾼다는 그 느낌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 1년이고 2년이고 광장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이게 분명한 현실이라는 거, 이거를 꼭 강조해 드리면서 어쨌든 저는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한번 더 완성된 결실을 얻을 때까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는 정말 같이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